며느리에게 도망쳐 택시에 올라탄 순간 저는 그대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저를 바라본 사람은 3년 전 제 가슴에 묻었던 죽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박순자의 낡은 패딩 점퍼 사이로 인정사정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가 끊어질 듯 욱신거렸는데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오늘따라 유난히 어둡고 길게만 느껴졌어요.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서 굶고 있을 남편 이영식 생각이 났기 때문이며 혹시라도 며느리가 또 남편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기 때문이죠. 대문 앞에 다다르자 고소하고 기름진 치킨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틀림없었고 순자의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훈한 보일러 열기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최미정과 7살 난 손자가 텔레비전을 보며 비싼 피자를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자의 입가에 묻은 토마토 소스를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현관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보고도 인사는커녕 본체 만체하며 피자 끝부분을 바닥에 퇴하고 뱉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민망함을 무릅쓰고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아, 아버님 식사는 챙겨드렸니? 그제야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는데 입안 가득 씹고 있던 피자를 꿀꺽 삼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드렸어요. 식탁 위에 차려놨으니까 어머니나 챙겨 드세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 구석을 바라봤으나 그곳에 펼쳐진 광경을 확인한 순간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영식이 거실 구석깨짐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바닥에 놓인 그릇을 허겁지겁 긁어먹고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 쓰는 밥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쓰는 플라스틱계 밥그릇이었죠. 순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게 밥그릇 안에는 며느리가 점심에 시켜 먹고 남긴 듯한 불어터진 짬뽕 국물에 찬밥이 성의 없이 말아져 있었고 남편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 꿀꿀이죽 같은 것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니? 아버님한테 개 밥그릇에 밥을 줘? 순자가 달려가 남편의 손에 들린 그릇을 뺏으려 했지만 남편은 뺏기지 않으려는 듯 그릇을 가슴에 품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어머니도 참 유난이시네.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거기다 좀 줬어요. 어차피 아버님 치매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잖아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그리고 뽀삐 밥그릇 제가 매일 씻어서 깨끗해요. 유난 떨지 마시고 들어가서 쉬세요. 냄새나니까. 며느리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7살 손자가 피자 조각을 들고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킬킬거렸는데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죠.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힘없는 남편이 더 험한 꼴을 당할까봐 주먹을 꽉 쥐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물이라도 한 잔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짬뽕 국물이 매운지 캑캑거리고 있었고 입가에 묻은 붉은 국물이 마치 피처럼 보여서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손잡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자세히 보니 굵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 큼지막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연실색하며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냉장고에 왜 자물쇠를 채워놨어? 며느리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아버님이 밤마다 몰래 꺼내 드셔서 그랬어요. 식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저랑 우리 애 먹을 것도 부족해요. 세상에 물도 못 마시게 하면 어떡해. 열쇠 내놔라, 당장. 열쇠 없어요. 제가 회사에 두고 왔거든요. 정 목마르면 화장실 수돗물 드시라고 하세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3년 전 아들 진우가 죽지만 않았어도 아니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비참하게 사고만 당하지 않았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로 가서 컵에 수돗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순자는 남편에게 물을 먹이다 말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살금살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은밀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사장님. 네, 내일 새벽에요. 확실하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섬에 있는 요양원이라면서요? 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싸게 넘길 테니까 뒤탈 없게만 처리해 주세요. 순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죠. 며느리가 내일 새벽에 남편을 섬 요양원으로 팔아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남편을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을 업고라도 도망쳐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거실 구석깨짐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영식 씨.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휑하니 들어오고 있었죠. 순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고 어두운 골목길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저 멀리 골목 끝자락 가로등 밑에 검은색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급 모범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는데 뒷좌석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건장한 사내 하나가 뼈만 남은 남편을 짐짝처럼 들쳐 업고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돼. 누구세요? 우리 남편 내려놔요. 순자는 죽으림을 다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남편을 태우고는 잽싸게 운전석에 올라탔고 택시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해버렸죠. 순자는 택시를 따라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그만 시멘트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내렸어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멀어지는 택시의 뒷유리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가슴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순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품에 안고 있는 것은 며느리가 다 갖다 버리라고 난리를 쳤을 때 남편이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액자였거든요. 그것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 진우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그거 안고 어디 가는 거야? 안 돼.
하지만 택시는 매정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순자는 차가운 길바닥에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택시가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운전기사가 고개를 내밀어 순자가 쓰러진 쪽을 가만히 응시했죠. 가로등 불빛에 비친 기사의 눈매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슬퍼 보이는 그 눈빛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리운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3년 전 화장터 한 줌 연기로 사라졌다던 아들 진우의 눈매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다시 올리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파출소의 형광등 불빛은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찢어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잊은 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가 마치 순자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당직을 서던 젊은 경찰관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경찰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경찰 양반, 아직 멀었나요? 우리 남편이 납치를 당했다니까요. 그 택시가 어디로 갔는지 빨리 좀 찾아주세요. 경찰관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의자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시길 남편분이 평소에 치매가 있으시다면서요? 경찰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자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치매가 있긴 하지만 거동을 아예 못해요. 며느리가 밥을 안 줘서 뼈만 남았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기어서 가는 양반이 어떻게 제 발로 나가요? 그래도 가끔 정신 돌아오시면 나가시는 노인분들 계세요. 그리고 택시를 탔으면 목적지가 있겠죠. 일단 단순 가출 신고로 접수했으니까 댁에 가서 기다려보세요. 아니라니까요. 검은 택시가 와서 짐짝처럼 태워갔다고요. 그 기사 눈빛이 이상했어요. 분명 납치라고요. 순자의 절규에도 경찰관은 그저 노인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하는 눈치였고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순자는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새카맣게 재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아까 안방 문틈으로 엿들었던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일 새벽에 섬 요양원으로 보낼게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을 태운 그 택시가 이름 모를 섬으로 향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고 만약 여기서 경찰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남편은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경찰관의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애원했습니다. 무릎에서 배어나온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경찰 양반, 제발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요. 우리 집 앞 골목에 방범용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확인해줘요. 그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책상 유리를 적셨습니다. 경찰관은 그제야 순자의 무릎 상처를 보았는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죠. 아, 참.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 테니까 일단 좀 앉으세요. 무릎에 피가 많이 나시는데
구급상자 좀 가져올게요. 약은 필요 없어요. CCTV나 빨리 보여줘요. 경찰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군구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가는 몇 초의 시간이 순자에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골목길 풍경이 흑백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하단에 적힌 시간은 밤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순자는 빨려 들어갈 듯 모니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적막한 골목길에 검은색 모범 택시 한 대가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순자의 집 대문 앞에서 정확히 멈춰 섰고 비상등을 깜빡거리지도 않은 채 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에 잠복하듯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 모습은 손님을 기다리는 영업용 택시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요. 저 택시예요. 저 차가 우리 남편 태워갔다고요. 경찰관도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는지 모니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누군가 바닥을 기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영식이었습니다. 영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을 이끌고 힘겹게 대문 턱을 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평소처럼 멍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 운전석 문이 열리고 기사가 내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그는 주위를 경계하듯 살피더니 재빨리 영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행동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경찰관이 모니터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납치라기엔 좀 이상한데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순자도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보통 납치범이라면 노인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 넣었을 텐데 화면 속의 남자는 바닥에 엎드린 영식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영식의 흘러내린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고쳐주더니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영식을 등에 업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는 듯한 지극히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 영식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며느리 앞에서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허공만 바라보며 침을 흘리던 양반이 남자의 등에 업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앙상한 두 팔로 남자의 목을 단단히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식의 입술이 달싹이는 게 보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영식은 남자의 귀에 대고 무언가 또렷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표정은 치매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심지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관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사님한테 뭔가 지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거 보세요. 귀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3년 동안 제정신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 얼굴도 못 알아보는 양반이라고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가 영식을 택시 뒷좌석에 아주 조심스럽게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 앞쪽으로 걸어오던 순간 골목길을 지나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며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췄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력한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고 모자 아래 감춰져 있던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좀 멈춰봐요.
확대 좀 해줘요. 순자의 다급한 외침에 놀란 경찰관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마우스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칠게 깨진 흑백 픽셀 사이로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모니터 화면을 부여잡고 숨을 멈췄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짙은 눈썹과 오토바이 불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서글픈 눈매, 그리고 오른쪽 눈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까지. 그 흉터는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다 넘어져 생긴 상처로 순자가 직접 약을 발라주며 울었던 기억이 생생한 자국이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세상 어느 부모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3년 전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빗길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던 아들.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등살에 떠밀려 급하게 화장했던 내 아들 이진우였습니다. 순자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진우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너 죽었잖아. 내가 너 장례까지 치러줬는데. 경찰관이 당황해서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는 사람입니까? 예. 순자는 대답 대신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분명 3년 전에 죽었다는 사망 진단서까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며느리가 상복을 입고 통곡하며 화장터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지켜봤는데 화면 속의 아들은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서 아버지를 구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면 속의 진우가 마치 이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3년 전보다 훨씬 깊고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 어린 분노만큼은 모니터를 뚫고 나올 듯 생생했죠.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뼈만 남은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양반, 저거 내 아들이에요. 3년 전에 죽은 내 아들이라고요. 경찰관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화면과 순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 아버지가 택시에 타기 직전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시끄럽다며 뺏어서 변기통에 버렸다고 했던 아버지의 낡은 보청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보청기를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아들의 등에 엎여 택시 안으로 사라졌고 카메라는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부서진 보청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학대를 견디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난 3년간 정신을 놓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여보,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진우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고 남편은 미치지 않았으며 며느리만이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기억들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3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이 빗길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순자와 영식은 맨발로 병원 영안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며 흰 천을 덮어둔 채 보여주기를 꺼려했죠.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 얼굴이라도 봐야죠. 내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요. 영식도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증과 옷차림은 아드님이 맞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신이 불에 너무 많이 타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던 며느리 미정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옷, 제가 사준 점퍼 맞아요. 내 남편이 맞다고요. 며느리는 악을 쓰며 형사를 밀쳐냈습니다. 형사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죠. 부인, 진정하세요. 확실한 게 좋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 나오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은 슬픔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자와 영식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빚쟁이들이 병원 앞까지 찾아온 거 안 보이세요? 유전자 검사한다고 시간 끌면 그 사람들이 남편 사망 보험금까지 압류 걸어버릴 거라고요. 그래도 진우가 맞는지 확인은 해야지. 확인하면 뭐가 달라져요? 빚더미에 앉아서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세요? 보험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빚 갚고 우리도 살 거 아니에요. 순자는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기에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오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장례는 며느리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생략되었고 아들 진우라고 추정되는 시신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곧바로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들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혼절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순자의 등 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울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입꼬리는 묘하게 올라가 있었죠. 네, 설계사님. 사망 진단서 나왔어요. 보험금 청구 바로 되죠? 네, 제 통장으로요.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수령한 거액의 사망보험금은 며느리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빚을 갚기는커녕 그 돈으로 외제차를 뽑고 명품 가방을 사들였습니다. 순자가 따져 물으면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돈은 내 남편 목숨값이에요. 어머니가 보태준 거 있어요? 꼬우면 나가서 돈 벌어 오시든가. 그때부터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식충이 취급하며 밥을 굶기기 일쑤였고 툭하면 냄새난다. 재수 없다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남편 영식은 아들을 잃은 충격과 며느리의 학대 때문에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자가 식당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영식이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꺼내보며 울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해서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죠. 아우, 재수 없어. 죽은 사람 물건을 왜 거실에 꺼내놔요? 내가 다 갖다 버리라고 했죠. 며느리는 영식의 손에서 앨범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러지 마라. 우리 진우 사진이다. 영식이 바닥을 기어가며 앨범을 주우려 하자 며느리는 영식의 손을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영식의 귀에 꽂혀 있던 보청기를 손으로 쳐서 날려버렸습니다. 내 말 안 들려요? 갖다 버리라고요. 귀머거리도 아니고 왜 말을 못 알아쳐먹어. 보청기가 바닥에 떨어져 대구르로 굴러갔습니다. 영식은 내 귀 하며 보청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며느리는 잔인하게도 하이힐 굽으로 그 작은 기계를 힘껏 밟아 으깨버렸습니다. 와작하는 소리와 함께 보청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는데 비싼 보청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앞으로는 그냥 내 입만 쳐다보고 사세요. 영식은 부서진 보청기 조각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며느리는 시부모가 평생을 바쳐 장만한 시골의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그 땅 문서 어디 있어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제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영식을 들들 볶았습니다. 방을 뒤지고 장롱을 엎어봐도 문서는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죠.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영식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요. 영식은 갑자기 벽에 똥칠을 하거나 허공을 보고 웃으며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헤헤, 진우야, 밥 먹었니? 우리 며느리 착하다. 순자는 남편이 충격으로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쳤고 며느리는 드디어 노망이 났네라며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식의 처절한 연기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뼈만 남은 남편이 마당으로 기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 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치매 노인이라기엔 너무나 은밀하고 신중했기 때문입니다. 영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어서 마당 구석에 있는 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며느리가 냄새나고 더럽다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우리 집 강아지 뽀삐의 집이었습니다. 영식은 계집 앞에 엎드리더니 품 안에서 비닐로 꽁꽁 싸맨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며느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땅 문서와 집 문서였습니다. 영식은 계집 안으로 상반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고무 매트를 힘겹게 들어 올리고는 바닥 틈새 깊숙한 곳에 그 비닐 뭉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매트를 덮고 손으로 꾹꾹 눌러 감쪽같이 숨겼죠. 일을 마친 영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영식의 눈동자는 조금 전까지 며느리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의 눈빛이었고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를 아들을 위해 마지막 유산을 지키려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식은 계집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아비가 이거 지키고 있을게. 너 올 때까지 아무한테도 안 뺏길게. 순자는 문 뒤에 숨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에게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바보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남편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의 등에 엎여 지옥 같은 집을 탈출했습니다. 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파출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그곳,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할 그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니, 어디세요? 아버님 없어졌는데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순자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지금 들어간다. 아버님은 내가 찾았다. 네,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주 반가운 손님도 함께 갈 거니까. 순자의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린 며느리 최미정은 휴대폰을 소파 구석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마치 목덜미에 차가운 송충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냉장고로 걸어가 캔맥주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탄산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 바늘은 어느덧 밤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방문 너머로 시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나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소음이 들려야 정상인데 오늘은 그 소리가 뚝 끊기니 오히려 그 적막감이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우, 재수 없어. 그 영감탱이 진짜 어디로 튄 거야. 내일 요양원에 팔아넘겨야 목돈이 들어오는데 일이 꼬이려니까 별게 다 속을 썩이네. 미정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하는 맑은 벨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올 사람이 없었기에 미정은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맥주 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택배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상자 하나를 문 앞에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무슨 택배야? 시킨 거 없는데. 혹시 잘못 온 택배라면 안에 든 물건이나 슬쩍 해야겠다는 심보로 미정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어른 팔뚝만 한 누런 택배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상자를 집어들었는데 부피에 비해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안에서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송장을 확인하던 미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칸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절대로 적혀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사람 이진우.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아, 뭐야 이거. 누가 장난질이야. 이진우는 3년 전에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망 신고를 했고 화장터에서 한 줌 재가 되어 강물에 뿌려지는 것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사람이 택배를 보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앙심을 품고 죽은 아들 이름을 팔아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커터 칼을 가져와 신경질적으로 상자에 테이프를 그었습니다. 찌익하는 날카로운 칼날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수백 장의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증에는 2022년 1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중국집에서 짬뽕과 탕수육 세트를 25,000원에 결제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기억 속에 그 날짜는 또렷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가 상한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나서 하루 종일 굶었던 날이었고, 미정은 혼자 거실에서 탕수육을 시켜 먹으며 냄새를 풍겼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정은 침을 꿀꺽 삼키며 또 다른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 영수증에는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고, 바닷가 횟집에서 모듬의 특대를 15만 원에 결제한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그날은 시부모에게 돈 없다며 카네이션 한 송이도 사주지 않고 내연남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가서 회를 사 먹었던 날이었습니다. 영수증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족발, 피자, 치킨, 소고기, 명품 가방, 백화점 화장품, 그리고 내연남에게 사주었던 시계까지. 지난 3년 동안 미정이 시아버지를 굶기고 학대하면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흥청망청 써댔던 탐욕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장부를 기록하듯 빠짐없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영수증마다 붉은색 사인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중국집 영수증 뒷면에는 맛있었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횟집 영수증에는 아버지는 배고팠어 라는 문구가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에는 내 목숨값으로 산 가방은 무겁지 않니 라는 섬뜩한 질문이 적혀 있었고, 다른 영수증에는 이 돈이면 아버지는 3년을 먹고 살았어 라는 원망 섞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죽은 남편 진우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미정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누가 날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사진 한 장이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무엇에 홀린 듯 그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순간 미정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피자를 먹으며 손자의 입을 닦아주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밖에서 집안을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는데 사진 속 미정의 얼굴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사진을 들고 있는 미정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나는 다 보고 있다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찢어발겼습니다. 꺄! 미정은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거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거실의 환한 불빛조차 차갑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벽시계가 정각을 알리며 울렸습니다. 댕하고 울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2시였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12번을 다 울리고 멈추자마자 이번에는 밖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빵하고 울리는 소리가 한 번, 잠시 후 다시 빵하고 울리는 소리가 두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빵하고 길게 울리는 소리가 세 번, 정확히 세 번이었습니다. 미정은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끈질기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평범한 경적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가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듯 묵직하고 음산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공포에 떨면서도 무엇인가 홀린 듯 베란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어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 검은색 모범 택시 한 대가 미정의 집 창문을 향해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이빔을 켠 택시의 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안광처럼 번뜩였습니다.
미정은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라니. 왜 우리 집 앞에 택시가? 그때 택시의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미정의 집을, 정확히는 미정이 서 있는 베란다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숨이 턱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손짓은 마치 너를 데리러 왔다라고 말하는 저승사자의 지목과도 같았습니다. 미정은 바닥을 기어서 거실 안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3년 전 유전자 검사를 맡고 남편을 서둘러 화장해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죄책감이 되어 목을 졸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벽에 붙어있던 인터폰 화면이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아무도 벨을 누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켜진 것입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노이즈가 잔뜩 낀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털썩 주저앉으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남편 진우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미정아. 나 배고파. 그것은 평소 시아버지가 며칠을 굶고 배고플 때마다 힘없이 중얼거리던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미정은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너 죽었잖아. 죽어서 제가 됐잖아. 하지만 인터폰 속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밥 줬니? 나는 너무 배가 고픈데. 내 목숨값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니? 나도 좀 주지 그랬어. 제발 그만해.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문 열어 미정아. 나왔어. 문 열어. 쾅 하고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발로 차는 소리인지 아니면 공포가 만들어낸 환청인지 구별할 수 없었지만 미정에게는 그것이 곧 죽음의 노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미정의 눈앞에 거실 구석 계집 옆에 놓여있던 빈개 밥그릇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너도 배고프게 해줄게. 아주 오랫동안. 미정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수백 장의 영수증들이 마치 부적처럼 쓰러진 미정의 몸을 뒤덮었고 인터폰 화면은 여전히 지직거리며 붉은 노이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었던 자신이 지금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 아래 깔린 양탄자는 구름처럼 푹신했고 은은한 조명은 순자의 낡고 더러운 패딩 점퍼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눅이 들어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고도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죽었다던 아들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파출소 모니터 속 흑백 화면으로 봤던 그 흐릿한 얼굴이 아니라 따뜻한 피와 살을 가진 진짜 내 아들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순자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가가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손을 뻗으면 허공을 가릴까봐
감히 발을 떼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번긋거렸죠. 진우가 와락 달려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두 모자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나는 너가 죽은 줄만 알고 며느리가 너 화장해서 강물에 뿌렸다고 해서 나는 정말 너가 죽은 줄만 알고 죄송해요. 살아서 돌아오려고 빚 갚고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이 악물고 버텼어요. 어머니랑 아버지 호강시켜 드리려고 죽으림을 다해 살아서 왔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오른쪽 눈가에 있는 작은 흉터, 거칠어진 피부, 투박해진 손마디까지 영락없는 내 아들 진우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순자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차, 너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거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넓은 소파에 남편 영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목욕 가운을 입고 있는 영식은 방금 씻고 나왔는지 뽀얀 얼굴이었지만 뼈만 앙상하게 나분 몸은 가운 자락 사이로도 숨길 수가 없었죠. 순자는 급하게 남편에게 기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영식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남편은 이미 며느리의 학대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기 진우 왔잖아요.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진우가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순자가 울먹이며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진우도 아버지의 무릎 앞에 꿇어앉아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진우예요. 못난 아들이 이제야 왔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영식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치매 증상이 악화된 것이 분명했고 이제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좀 봐요. 나 순자예요. 당신 아내 박순자라고요. 순자가 남편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영식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순자의 눈을 정확하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그 흐리멍덩한 치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집안의 가장으로서 보여주었던 그 강인하고 또렷한 눈빛,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정신만큼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영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나 멀쩡해.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음은 정확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영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3년 동안 저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년한테 속지 않으려고 이 집안 지키려고 미친 척 연기한 거야. 순자와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야, 너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며느리 하는 짓을 보니 그럴 수가 없더구나. 보험금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집이랑 땅 문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제정신인 걸 알면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거나 날 죽일 것 같았다. 진우가 오열하며 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그 모진 학대를 다 견디신 거예요? 그래. 내가 치매에 걸려야, 내가 똥오줌도 못 가리는 바보가 되어야 전연이 방심할 테니까. 그래야 너가 살아 돌아올 집을 지킬 수 있으니까.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개밥그릇에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한겨울에 찬물로 씻겨지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바보처럼 웃기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굴욕을 견뎌낸 것은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영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내가 며느리 눈을 피해서 문서를 숨겨뒀다. 그년이 집안을 다 뒤져도 절대 못 찾을 곳에다가. 그게 어디인데요? 영식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마당에 있는 뽀삐집 기억나지? 대리석으로 만든 거라 무거워서 웬만해선 못 움직이는 그 계집 말이다. 네, 기억나요. 전혀는 결벽증이 있어서 개 냄새 난다고 마당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잖니. 내가 새벽에 몰래 기어나가서 문서들을 비닐로 꽁꽁 싸매가지고 그 계집 바닥에 깔린 고무 매트 아래 틈새에 쑤셔 박아뒀다.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십억 원어치의 땅 문서와 집 문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며느리가 가장 혐오하고 무시했던 계집 바닥에 3년 동안 고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식이 앙상한 손으로 진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진우야, 나는 이 돈 너가 가져도 되고 다 불태워버려도 상관없다. 나는 그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가 살았던 흔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구나. 진우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거면 됐다.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3년의 세월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어있던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를 향한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집 거실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는데 며느리 미정이 공포에 질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눈물은 그만 흘리세요. 이제부터는 저 여자가 피눈물을 흘릴 차례니까요. 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한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아주 치명적이고 저 여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선물이죠. 순자는 아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짐승 취급하고 기만했던 페류나에 대한 단죄의 의지였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가장의 결단이었습니다. 영식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또한 더 이상 나약한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 사냥을 시작해볼까? 내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저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자꾸나.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며느리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팔아넘기려 했던 대가를,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아들 진우가 털어놓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시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물었습니다. 진우야,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어미한테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진우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3년 전 사고가 났던 그날, 사실 저는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서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 목에 칼을 들이밀었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냐? 네. 그들이 저를 죽은 걸로 알게 해야만 부모님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이 든 점퍼를 사고 현장에 남겨두고 저는 그 길로 부산으로 도망쳐서 원양어선에 올랐습니다. 원양어선이라니, 그 험한 배를 탔단 말이냐? 한 번 타면 1년 넘게 육지를 밟을 수 없는 참치잡이 배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라 전화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되는 감옥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빚을 갚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진우는 소매를 걷어 팔뚝에 남은 흉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밧줄에 긁히고 낚싯바늘에 찢긴 영광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때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습니다. 했습니다. 육지에 닿을 때마다 미정이에게 수십 통씩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는 직접 하면 빚쟁이들이 도청할까봐 미정이를 통해서 안부를 물었죠. 뭐라고?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었다고? 네. 그때마다 미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모님은 빚 다 갚고 시골로 내려가서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시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걸 알면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갈 테니 자기가 알아서 잘 모실 테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서 오라고요. 영식은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 동안 너한테는 우리가 호강한다고 거짓말을 했구나. 너가 보낸 편지는 구경도 못했다. 네. 그 여자가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차단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미정이가 부모님을 끔찍이 챙기는 효부인 줄만 알고 매달 번 돈을 그 여자 통장으로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 개밥 그릇에 담긴 짬뽕 국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자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모자라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원양어선에서 피땀 흘려보낸 생활비까지 이중으로 착복하며 시부모를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거냐? 딱 3일 됐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창문 너머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집 옆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 모습을요. 그리고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진 것도요.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왜 안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너 아버지가 그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살아서 돌아오면 그 여자는 분명 그동안 시부모 모시느라 힘들었다며 거짓 눈물을 흘릴 게 뻔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지난 3일간의 행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렌터카를 빌려 집 주변을 맴돌며 며느리의 외도 현장을 포착했고 며느리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져 영수증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에 몰래 찾아가 아이가 뱉은 껌과 칫솔을 확보해 유전자 검사소에 24시간 긴급 의뢰를 맡겼습니다. 3년 전부터 의심스러웠는데 이번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미정이가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했어요. 내일 새벽에 아버지를 섬 요양원으로 팔아넘긴다는 내용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자신이 안방 문틈으로 들었던 바로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오늘 밤에 아버지를 구출하지 못하면 영영 못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택시기사로 위장해서 집 앞으로 간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불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웠고 지옥 같은 노동을 견뎌냈으며 돌아와서는 부모를 구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운 설계자였습니다. 영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가 그년에게 갚아주는 일만 남았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들어 며느리의 집 거실을 비추고 있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미정은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2차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 여자가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줄게요. 같은 시각 미정의 집 거실. 미정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주변은 온통 캄캄했고 바닥에는 여전히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온 영수증들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꿈인가.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다시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조금 전 들렸던 미정아나 배고파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미정은 허둥지둥 겉옷을 챙겨 입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나가야 돼. 일단 나가서 찜질방이라도 가야 돼. 여기 있다간 미쳐버릴 거야. 미정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타고 문을 잠그자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누가 장난친 걸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 내일 날 밝으면 무당한테 가서 부적이라도 써야겠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내비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전 운전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와야 정상인데 오늘따라 내비게이션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검은 화면에 로딩 표시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왜 이래? 똥차라 그런가. 미정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붉은색으로 번쩍거리더니 기계음 섞인 낯선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핸들을 놓쳤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안내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뭐야? 어디로 안내한다는 거야? 미정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내비게이션 화면에 목적지가 큰 글씨로 떴습니다. 목적지 지옥. 미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뭐야 이거. 꺼져. 꺼지라고. 미정은 전원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붉은 글씨는 더욱 선명해졌고 기계음은 더욱 음산하게 변해갔습니다. 전방의 극커브 구간입니다. 추락 주의하세요.
잠시 후 당신의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 미정은 귀를 틀어막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를 질주했지만 내비게이션에 저주 섞인 안내 멘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0m 앞 시아버지를 유기한 곳입니다. 500m 앞 남편을 죽인 곳입니다. 미정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자동차는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미정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딘가로 질주하고 있었고 미정은 핸들을 잡은 손을 덜덜 떨며 밤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저주를 피해 밤새 도로를 헤매던 미정은 날이 밝자마자 뜬 눈으로 차를 몰아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무당집이었는데 미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당 안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갔습니다. 보살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귀신이 붙었어요. 죽은 남편 귀신이 자꾸 저를 쫓아다녀요. 미정은 신당 바닥에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하지만 촛불을 켜고 앉아있던 무당은 미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당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방울을 미정에게 집어 던지며 소리쳤죠. 나가. 당장 내 신당에서 나가. 재수없게 어디서 송장을 달고 들어와. 미정은 당황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송장이라니요. 보살님,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부적 좀 써주세요. 제발요. 미정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뭉치를 꺼내 내밀었지만 무당은 옆에 있던 소금 항아리를 들어 미정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차악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소금이 미정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썩 꺼져. 너 뒤에 저승사자가 둘이나 서 있어. 그것도 시퍼렇게 눈을 뜬 산송장들이라고. 산송장이요? 너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산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녀. 썩은 내 진동하니까 당장 꺼지지 못해. 무당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미정을 마구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쫓겨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무당집을 내려오는 내내 미정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둘이나 있다는 말이 귓가에서 윙윙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죽은 남편 진우인 것 같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혹시 어젯밤 사라진 시아버지 영식도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멘탈이 강한데 이런 미신에 휘둘려. 돈만 있으면 귀신도 쫓을 수 있어. 미정은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미정의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팸 문자라며 무시했을 테지만 심신이 미약해진 미정의 눈에 그 문자는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VIP 특별 초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상위 1%만 아는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무료로 공개한다는 내용이었고 이번 주 1등 당첨 확률이 99%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라는 유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죠. 미정은 홀린 듯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려한 사이트가 열리며 수많은 당첨 후기들이 쏟아졌고 상담원 연결 버튼이 붉게 반짝거렸습니다. 미정은 모에 씌인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VIP 로또 분석센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신뢰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진짜 1등 될 수 있어요? 저 지금 돈이 급하거든요. 요양원건도 파투나고
지금 죽겠단 말이에요. 아, 고객님. 마침 잘 전화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고정번호가 딱 하나 있거든요. 이건 진짜 극비사항인데 고객님 사정이 딱하신 것 같으니 특별히 드릴게요. 남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진우가 심어둔 연기자였지만 탐욕에 눈이 먼 미정에게는 그저 구대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대신 당첨되시면 저희에게 수수료 30% 주시는 거 약속하셔야 합니다. 아유, 30%가 뭐예요? 반을 떼어드려도 되죠. 번호만 주세요. 빨리요. 미정은 남자가 불러주는 번호 6개를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편의점에 달려가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오직 그 번호로만 1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추천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하도 물어뜯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죠. 드디어 추천볼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이 굴러 나왔습니다. 3번. 미정은 복권을 확인했습니다. 3번이 있었습니다. 좋아, 3번. 다음. 12번.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12번도 있었습니다. 27번. 35번. 42번. 공이 나올 때마다 미정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가 불러준 번호가 기가 막히게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공 하나만 남았습니다. 미정은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45번. 하느님, 부처님, 남편 귀신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마지막 보너스 볼은 45번입니다. 꺄악. 미정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첨자가 몇 명 나오지 않아 예상 당첨금이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대박이었습니다. 미정은 텔레비전 화면과 복권을 수십 번 번갈아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됐어. 드디어 됐다고. 50억이야. 빚다 갚고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미정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소파에 엎어져 엉엉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시달렸던 공포와 불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귀신이고 나발이고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았고 이제 요양원에 팔아넘기지 못한 시아버지 따위는 길바닥에서 객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당장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로또 됐어. 1등이야 1등. 수화기 너머로 내연남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야? 와, 우리 자기 대박이다. 얼마래? 50억이래. 자기야, 내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싶다던 외제차 있지? 그거 당장 계약하러 가자. 내가 일시불로 싸줄게.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사랑해. 미정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이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고 내일 모레 있을 상견례 자리에서 내연남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지갑을 열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저 미정이에요. 네, 저 급전 좀 필요해서요. 아니요, 월요일에 바로 갚을 거예요. 로또 1등 됐거든요. 네, 인증 사진 보내드릴게요. 미정은 복권 사진을 찍어 사채업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로또 1등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앞다퉈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정은 그 돈을 몽땅 끌어다 썼습니다. 내연남을 데리고 외제차 매장으로 가서 2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계약했고 백화점으로 달려가 명품관을 휩쓸었습니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 저기 걸려있는 거 색깔별로 다 주세요. 아, 구두도 신상으로 싹 다 포장해 주세요.
미정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 복도를 활보했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지. 그깟 영감탱이 똥오줌이나 받아내던 시절은 끝났어. 미정은 콧노래를 부르며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상견례 장소였는데 원래는 저렴한 한정식 집에서 하려던 것을 최고급 호텔 코스 요리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50억 생기는데 이 정도는 껌값이지. 미정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연남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로또 당첨 번호 방송이 사실은 아들 진우가 해킹 기술자를 동원해 미정의 집 텔레비전 셋톱박스에만 송출한 가짜 녹화 방송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보낸 복권 사진 때문에 월요일이 되어 당첨금이 입금되지 않는 순간 지옥보다 더 무서운 빚독촉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진우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미정은 샴페인 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둬라 미정아. 그 샴페인이 너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옆에 있던 영식도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저렇게 추해지는구나. 쯧쯧. 계집 밑에 숨겨둔 땅 문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결국 헛개비를 잡으려고 제 무덤을 파는구나. 순자는 며느리의 광기 어린 웃음을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남편을 학대했던 대가를 이제 곧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셰프 복장이 준비됐다고 하네요. 셰프? 요리사 복장은 왜 입는 거냐? 내일 상견례장에 제가 직접 요리를 대접하러 가야죠. 아주 특별하고 매운맛으로요. 진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미정이 로또 당첨의 단꿈에 취해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있는 그 시각 진짜 주인들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독사과를 베어 문 백설공주는 잠이 들었지만 독사과를 베어 문 며느리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최미정은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최고급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고 있었죠. 그녀의 온몸은 어제 백화점에서 사들인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거렸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감겨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외제 차차 키가 보란듯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내연남 박 실장이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7살 난 아들 민준이가 게임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잔을 높이 들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마음껏 먹어. 내가 이 호텔 주방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1인당 50만 원짜리 코스로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내연남은 콧소리를 내며 미정의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 능력 있어. 로또 1등이라니 아직도 꿈만 같다. 내일 당첨금 들어오면 바로 강남 아파트부터 계약하는 거지? 당연하지. 그 냄새나는 시댁 동네는 쳐다보기도 싫어. 아참, 민준이 유학도 알아봐줘. 영어 유치원부터 보내야지. 미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젯밤 느꼈던 공포나 내비게이션의 저주 따위는
돈이라는 강력한 마취제 덕분에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접시를 치웠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요리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하얀 조리복을 입은 셰프가 은색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셰프는 콧수염을 기르고 뿔테 안경을 쓴 데다 하얀색 요리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셰프를 보자마자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어머 셰프님, 여기요 여기. 내가 팁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고기 좀 큼지막한 걸로 썰어줘요. 셰프는 아무 말 없이 미정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한 동작으로 카트 위에 놓인 은색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아주 맵고 짜릿한 맛이라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군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그저 침을 삼키며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셰프가 은색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드시죠. 하지만 접시 위에 놓인 것은 지글거리는 스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런 서류 봉투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장난해요? 스테이크 달랬지 누가 종이 쪼가리 달랬어요? 내연남 박 실장도 식탁을 내리치며 거들었습니다. 지배인 오라고 해. 감히 VIP한테 쓰레기를 내와? 하지만 셰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안경을 벗고 콧수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색 요리사 모자를 벗어 카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미정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죽어서 제가 되었던 남편. 어젯밤 인터폰 너머로 배고프다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이진우가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싸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스테이크보다 이게 더 비싼 거야.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내 목숨값보다 더 비싼 거라고. 진우 씨? 미정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야. 살려주세요. 여기 귀신이 있어요. 미정은 내연남 뒤로 숨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뚜벅뚜벅 걸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첫 번째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미정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차르륵 하고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장과 횡령 고소장이었습니다. 귀신 아니야. 멀쩡히 살아있는 너 남편이고 너가 3년 동안 굶겨 죽이려고 했던 이영식 씨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너 죽었잖아. 내가 사망 신고했는데. 그래. 너가 유전자 검사도 맡고 서둘러 화장해버렸지. 빚쟁이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험금이 탐나서. 안 그래? 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있던 내연남 박 실장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뭐야? 죽은 척하고 사기친 거야? 이거 주거 침입의 협박죄야. 경찰 부를 거야. 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두 번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내가 불렀어. 사기죄는 당신들이 저질렀지. 그리고 박 실장님, 당신 차 계약한 거 취소해야 할 텐데 어쩌나?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로또 1등 됐다고 해서 그 돈 믿고 사채 끌어다 쓴 거 아니야? 50억 원 들어올 거라고 믿고. 미정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로또 1등이야. 돈 있어. 그까짓 횡령금 내가 다 물어내면 그만이야. 이혼해. 위자료 주고 떨어지면 될 거 아니야.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해진 로또 복권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측은하다는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텔레비전 뉴스 좀 보고 살지 그랬니? 진우는 리모컨을 들어 연회장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가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비비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1등 당첨 번호는 미정이 가진 복권 번호와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분명히 어제 방송에서 그거 녹화 방송이었어. 내가 해커 써서 너 집 셋톱박스에만 송출한 가짜 방송이라고. 너가 가진 그 복권 그냥 5,000원짜리 꽝이야. 지난주 번호거든.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50억 원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50억 원이 아니라 어제 하루 동안 사채업자들에게 빌려 쓴 수억 원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내연남 박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최미정. 너 거짓말한 거야? 나보고 보증서라고 해서 사채 썼잖아. 그거 다 어떡할 거야? 박 실장이 미정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아들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속았어. 진우 씨 제발 도와줘. 나 빚쟁이들한테 죽어. 우리 민준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당신 아들이잖아. 미정은 울며불며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민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앙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세 번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정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내 아들, 정말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미정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아들이지. 3년 전에 내가 왜 떠나기 직전에 머리카락을 뽑아갔을까? 의심스러웠거든. 너랑 박 실장이 밤마다 붙어먹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진우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미정의 눈앞에 펄럭였습니다. 그것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종이 맨 아래에는 붉은색 글씨로 불일치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유치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어. 결과는 역시나더군. 유전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진우는 종이를 구겨서 멍하니 서 있는 내연남 박 실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박 실장, 남의 자식 키우게 하려고 사기친 거 축하해. 양육비는 너가 알아서 책임져. 아참, 너도 이제 빈털터리 사기꾼 신세라 돈 없겠네? 박 실장은 종이를 주워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아들마저 거짓임이 들통난 순간 그녀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실장이 미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내 애를 가지고 장난을 쳐? 너가 사람이야? 이거 나. 너도 공범이잖아. 너가 시켰잖아. 미정과 박 실장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며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접시가 깨지고 샴페인 병이 나뒹굴었습니다. 진우는 그 추악한 광경을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연회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진우가 불렀던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사채업자들도 쇠파이프를 들고 씩씩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셰프 모자를 다시 집어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메인 요리는 다 드신 것 같으니 이제 계산을 하셔야죠.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미정은 경찰과 사채업자들을 보자마자 바닥을 기며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아니 진우 씨,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우리 민준이는 어떡해. 진우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발을 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이 걱정은 마. 고아원으로 가든 친아빠가 키우든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리고 감옥? 거기가 차라리 천국일걸. 넌 나오면 사채업자들한테 뼈도 못 추릴 테니까. 경찰들이 달려들어 미정과 박 실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나 로또 1등이야. 50억 있다고. 미정의 비명소리는 처절했지만 진우의 귀에는 그저 악마의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카트를 밀고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와 그 뒤를 지키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부모님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지옥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호텔에서의 난동이 끝나고 최미정은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건조했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미정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번진 화장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죠. 어제 백화점에서 샀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는 내연남과 몸싸움을 하느라 단추가 다 뜯어져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묵직한지 미정은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형사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미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미정 씨,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일단 보험 사기부터 봅시다. 형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아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니 3년간 부정 수령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은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정이자까지 쳐서요.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사기죄로 별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미정은 억울하다는 듯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저 돈 없어요. 정말 땡전 한 푼 없다고요. 어제 사채 빚 갚느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저도 속았다고요. 몰랐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게다가 남편분께서 제출하신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시아버지를 학대한 CCTV 영상부터 아동학대 정황까지. 형사는 모니터 화면을 미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정이 시아버지에게 개밥 그릇을 들이밀며 비웃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겁니다. 게다가 내연남과 공모해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양육비를 갈취하려 했던 점도 사기 미수에 해당하고요. 미정은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만 수십억 원이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압류당하기 직전인 낡은 아파트 전세금뿐이었고 그마저도 사채업자들이 이미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미정은 4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더 무서운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서너 명이 담배를 피우며 미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야, 최미정. 나오네. 로또 1등이라며.
당장 돈 안 내나? 그들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습니다. 미정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을 뛰어야 했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함께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지나가던 빈 택시를 잡아타고 문을 잠근 뒤에야 미정은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빨리 좀 가주세요. 3일 아파트로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미정의 헝클어진 몰골을 힐끔거리며 혀를 찼지만 미정에게는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안전할 거라 믿었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아파트 정문에 주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단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중앙에 설치된 입주민 공지용 대형 스크린에서는 낯뜨거운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정이 시아버지에게 짬뽕 국물을 부어주며 계란 같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소리까지 생생하게 아파트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야. 저기 온다. 주인공 오셨네. 누군가 소리치자 주민들의 수백 개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래. 시아버지를 굶기고 개밥을 줘? 저 여자 내 연남이랑 짜고 남편 보험금으로 명품 휘감고 다녔다며. 완전 독사 같은 년이야. 아까 방송 보니까 애도 남편 애가 아니라며. 세상에 무서워서 살겠나. 미정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부녀회장이 팔짱을 낀 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미정 씨, 어디 가요? 당장 이 아파트에서 짐 싸서 나가요. 당신 같은 페르나랑은 같은 공기 마시기도 싫으니까. 비켜요. 내 집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이래요?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지? 이 집 이미 경매 넘어갔다던데 무슨 소리야. 법원에서 딱지 붙이러 온다는 거 우리가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네. 그때 어디선가 날계란 하나가 슝 하고 날아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미정의 이마에서 노란 노른자가 터져 끈적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신호탄으로 여기저기서 밀가루 폭탄과 굵은 소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정은 순식간에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쓴 거짓골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하지 마요. 다들 미쳤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경찰 부를 거야. 미정은 악을 쓰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꼬마들까지 나서서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나쁜 아줌마라고 놀려댔고 경비원 아저씨조차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버렸죠. 미정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미정은 옷가지 몇 개만 챙겨서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했지만 며칠 못 가가진 돈마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카드를 긁으려 해도 도난 분실 카드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이었고 휴대전화마저 요금 미납으로 끊겨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미정은 어느 달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탔고 며칠을 굶어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아주 허름한 붉은 벽돌의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만 내면 되는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방이 좀 습하긴 한데 싸게 나왔어요.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라 사람이 살기엔 좀 그렇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미정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주인분께는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월세 꼭 낼 테니 받아만 달라고 해주세요. 주인분이 아주 마음씨 좋은 분이라 사정 봐주실 겁니다. 마침 저기 오시네요.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중개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끼익 하는 낡은 바퀴 소리가 고요한 골목길을 울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지금 사정이 좀 있어서요.